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우연히 톡톡 사연을 접하게 된 이후로는 거의 매일같이 사연을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을 보고 짧은 소리만 들으면 뇌의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톡톡 사연의 이야기를 길게 들으면서 사부작 바느질을 한다든가 작게 집안 청소를 할 때면 머릿속도 차분해지고 괜스레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네요. 기억력이 괜찮은 게 맞는지 저의 지난 경험담을 사연으로 쓰는 동안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톡톡 사연에서 보니까 소소한 자산가부터 초대박 준재벌이신 분들까지 다양한 부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던데요. 본의 아니게 저도 이쪽 대열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자라는 딱지 아래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맞지만 부자가 아닌 듯하게 살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었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자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게 일단 시작을 하셨던 것인데 이게 의외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투자를 받아서 사업의 크기를 좀 더 키우셨고요.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께서의 수중의 돈으로 무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걸로 땅을 사신 거예요. 세상 천지에 널린 게 땅인데 왜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땅을 사들여요? 당신이 제정신이에요? 뭐에 홀리지 않는 다음에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분개하셨죠. 아무리 바깥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이런 방구 하나 없이 땅을 덜컥 사버린 형태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할머니께서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했던 때라고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회상을 하셨죠. 알지도 못하면서 바락바락 대들기는. 크게 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자 할아버지께서는 있는 대로 삐지셨고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더니 그곳 일대의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서 괜한 오해를 하는 바람에 당신한테 몹쓸 소리를 했었네요. 내가 사과합니다. 아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괜히 땅 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정도라니깐. 할머니께서는 머쓱해 하시면서도 돈방석에 앉게 된 걸 기뻐하셨죠.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정작 그 속은 그리 편하지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안에 돈이 많아진 게 불편하셨던 거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의 의미였습니다. 넉넉함의 정도를 100으로 표현한다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돈은 10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구두쇠이셨던 겁니다. 특히나 집에서 쓰는 생활비에 많은 지출이 있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고 싫어하셨죠.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이 모였다고 한들 당신의 실생활에서는 딱히 체감이 안 되니까 할머니께서는 화딱지가 항상 나 계셨습니다. 돈만 많이 벌었으면 뭐해. 씀씀이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한데. 어휴, 얄미운 양반 같으니라고. 돈 한 푼 생활비에 더 쓰이는 건 아까워서 미치려고 하면서 자기 술값에는 왜 그렇게 너그러운 거야? 그런 건 왜 항상 씀씀이가 좋은 건데. 여자 만나서 놀러 다니면서 그럴 때 쓰는 돈은 가격표도 안 보고 써버리는 걸 내가 어디 모를 줄 알고? 나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야. 할머니께서는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시절 그 시대뿐이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인내하며 속으로 삭히셨던 것만은 아니었고요. 당신께 잘못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바깥 생활을 어떻게 하시든 기본적으로 당신이 참아야 한다고 여기셨어요. 두 분께는 자식이 한 명 있었죠. 제 친정 아버지 말입니다. 외동이셨고요. 그런데 원래는 사촌 누나하고 함께 자라셨다가 사고로 혼자가 되신 것이었어요. 집안의 사정으로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조카를 데려오게 되셨고
할머니께서는 친딸처럼 어여삐 여기며 맡아 키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거의 친남매나 다름없었다고 하니 만약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고모라 부르면서 잘 따랐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호기심이 많고 성격이 발랄했던 고모는 장이 크게 서는 곳에 가고 싶다고 했었고요. 할머니께서는 다음번에 장날에 꼭 데려가 주겠다며 고모를 향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이 서는 당일 이른 아침에 급한 볼일이 따로 생기셨던 거예요. 고모가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할머니께서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장에 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반가이 들으셨죠. 우리 애 좀 같이 데리고 장에 다녀와 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고모는 신이 나서 장을 구경 나가셨죠. 그런 다음 장에 갔다가 귀가하시던 길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마을 어귀에 다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 때문에 죄 없는 어린 목숨이 떠났구나. 이 불쌍한 거사,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셨고 미치게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 구경을 잘하다 갔구나. 그것 하나는 다행이야.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이어가셨고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셨어요. 바로 그때의 기점으로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게 되셨던 것이죠. 원래 그 이전에는 전혀 술을 안 즐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슬픈 계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게 되셨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술은 술을 부르는 법이라고 드실수록 술에 빠지게 되셔서 집 밖에서 술자리를 갖는 일이 할아버지께 점차 잦아졌죠.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욕을 할 수가 있을까? 내 잘못이거늘.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심형나게 술바람이 나신 할아버지를 있는 힘껏 만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집안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나 그걸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사는 건 역시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책감이 들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차마 할아버지를 비난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술이 술을 부르는 것처럼 반복은 습관을 낳는 법이었죠. 구두쇠로 살다 보니까 계속 또 그렇게 사라지기 마련이었어요. 어느새 할머니께서도 집안에 들어온 돈 같은 건 망각하신 채로 가계부를 꼼꼼하게 써가시며 살고 있었죠. 때때로 동네 사람들이 싫은 소리로 당신을 위로하려 드는 것은 가장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이구나. 아이고, 그래도 이 집은 아들 하나가 더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봐. 못 살지, 못 살아.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죽은 고모의 생각이 힘들 판이었는데 그때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동네 사람들이 어줍잖게 그따위 소리로 위로랍시고 짓거리니까 할머니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좁은 바닥의 동네인데 진심으로 정색을 하면서 다 뒤집어 엎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경훈아,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운빨이나 죽이게 좋을 줄 알지. 그 외에는 하등 잘난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집안에 기대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네 스스로 잘 해내야 하는 거야. 믿을 건 제 자신뿐이야. 알았어? 어머니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하도 말씀하셔서 이제 다 외웠어요. 믿을 건 저뿐이니까. 결론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 맞다. 바로 그거야. 우리 경훈이 대학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지? 판사, 검사, 의사는 못 되어도
교사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지. 글쎄요.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니. 꼭 서울이어야 해요? 다른 곳에도 대학은 있는데요. 꽤 좋은 대학이요. 꽤 좋다느니 하는 건 필요 없어. 나쁘다는 말보다도 못한 게 뭔지 알아? 적당히 좋다는 거야. 이도저도 아니라는 뜻이지. 뭐 아니면 도. 알았어? 반드시 너는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대학을 가서 이 신경질 나는 동네의 소문이 다 나야 돼.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리고 나서 서울로 가버려야지. 그래야 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서울로 대학을 붙으면 그때는 우리 집도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것만큼 이사를 가기 좋은 핑계가 어디에 있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러실 기미가 없던데요. 네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하면 나라도 너 따라서 서울 갈 테니까 너는 걱정일랑 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네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우리 경훈이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하여간에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만 가면 되는 거야. 친할머니께서 그러실수록 저희 아버지의 부담감은 사실 미치도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친남매 같았던 존재를 한순간의 사고로 잃은 이후로 아버지께서도 충격이 많이 크셨고 가슴이 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든 열심히 잘 해내는 효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께 내려졌던 임무가 서울로 대학 가기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에이구 힘내라. 이제는 괜찮지. 이런 소리를 오지랖으로 자꾸만 건넸다고 하던데 그 사고 이후로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버지도 내심 싫으셨고 차가운 물수건을 정수리에 얹어가면서까지 공부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울로 탈출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만 믿고 졸음과 사투를 벌여가며 매일을 공부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무려 서울대에 붙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명문 대학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 이 잡것들아. 이제 다 닥치고 살아. 이제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일랑 짓거릴 생각을 말어. 격한 기쁨에 가득 찼던 할머니께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인 곳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마셨습니다. 평소에 그 아주머니들은 걸핏하면 그 사고로 아들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라는 쓸모없는 소리를 잘하시던 분들이었죠. 서울대 합격이라는 놀라운 소식에 한번 놀라시고 할머니께서 눈이 돌아간 채 외치시는 것에 2번 놀라신 동네 아주머니들이셨습니다.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나? 아가리 여물어. 니들이야말로 진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남의 가슴에 줄줄이 생채기를 만들어 놓고 니들 앞길이 잘 풀릴 줄 알았니? 우리 아들보다 대학 잘 간 집 하나라도 있어? 응? 하나라도 있냐고. 어디 나와봐 한번. 어머나 세상에나. 저희가 정말 미쳤나 봐. 지금도 대단한 게 서울대이지만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콧대가 높아지실만 했습니다. 모두가 씩씩거리며 부러워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마셨던 할머니께서는 당장에 짐부터 싸셨습니다. 이 동네부터 떠야겠어요. 뜨기는 뭘 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서울로 가자는 소리이죠. 당신은 그러면 안 갈 작정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려 서울대인데? 서울대 다니는 자식놈만 서울에서 잘 살면 될 일이지. 우리까지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있나? 나라도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럼 내 밥은 누가 차리고? 밖에서 눈 맞고 다니는 불려시들한테 여기 와서 밥 차리라고 하시든가. 나는 모르겠으니까. 단호한 할머니의 태도 앞에서 할아버지께서 부글부글 끓으셨으나 딱히 크게 반박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잘 이어가던 사업도 이제 정리를 할까 말까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지금이 마지막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이 동네 여편네들이 아직도 그때 사고 이야기를 한다. 보통 미친 여자들이 아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동네를 뜨고 서울로 가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서울대 입학에 맞춰서 삶의 터전이 옮겨졌던 건데요. 떠나기 전날 어떤 이웃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더래요. 자식만 서울대로 잘 보내면 뭘 하나? 마음을 곱게 써야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지. 마음 좀 곱게 쓰고 말 좀 둥글게 하고 서울에서는 부디 그렇게 사십시다. 왜? 아주 서울 가서 망하라고 차라리 고사를 지내시지? 대기나 마음 곱게 쓰고 주둥아리 착하게 나불거리쇼. 뭐예요? 이가 끝까지 이러시네. 이웃 아주머니께 일침을 날리신 뒤 할머니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동네를 떠나셨죠.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으나 가슴 아픈 기억 하나가 그것들을 다 덮고 마는 곳이었으나 떠나게 된 것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은근하게 악담을 날리셨던 이웃 아주머니의 말씀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할아버지의 투자 본능이 또다시 깨어난 건데요. 사업장을 넘긴 대가로 생겼던 금액까지 더해서 할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을 사들이셨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또 한 번 거품을 무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나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경훈이 집구석에 하도 돈이 없어서 서울대를 졸업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서울은 어느 곳이든 이제 재미 볼 일만 남은 땅이야. 돈이 있고 가감한 투자를 할 배짱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재미를 볼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빠지겠어? 사내라면 못 먹어도 직진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재미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이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달려들어야 돼. 아이고야, 모르겠소. 나는 정말 모르겠소. 당신 뜻대로 다 하시오. 안 그래도 나는 원래 내 뜻대로 다 해왔어. 말이나 못하면 덜 얄미우지. 아휴, 내가 우리 경훈이 하나 바라보는 낙이 있어서 참고 산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 많은 기대를 거셨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셨으나 좋은 여사를 만나서 아주 그럴싸한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릴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이 다음에 내 며느리가 될 리가 어떤 이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친딸처럼 아껴줘야지. 우리 아들하고 걸맞은 짝이라면 꼭 그만큼 잘난 이일 테니까 나에게 아주 근사한 며느리가 생길 것이 틀림없어. 친딸처럼 여겼던 조카를 잃고 마셨던 그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가슴 한구석이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언젠가 생길 당신의 며느리라는 존재에게 많은 기대를 일찍이 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면 당연히 제 친정 엄마 이야기인데요.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셨습니다. 왠지 시작이 좋다고요. 잘 사는 집안에서 좋게 자란 인물이었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서울 곳곳에는 달동네가 남아있죠. 그때는 지금보다 달동네로 불리는 곳들의 규모가 컸던 시절인데 저희 엄마도 그런 동네 중 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어보자면 이런 곳도 서울이야 싶은 동네였어요. 외동이셨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엄마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6남매였어요. 엄마가 그 중에서 넷째이셨고요.
아버지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으셨고 그런 걸 상상도 못하셨으나 엄마는 종종 꼬르륵 소리가 나는 줄임배를 움켜잡으신 채 간신히 잠에 드셨고 유년 시절에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길에서 아무거나 주워 드신 적도 많았던 분이었어요. 외가에서 최종 학력이 가장 높은 가방끈이 가장 긴 경우가 고졸이었는데요. 엄마는 심지어 그 중에서도 중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네요. 우리 큰언니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학교를 다니다 말고 돈 벌러 떠나야만 했었으니 그에 비하자면 나는 정말 축복받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거였어. 오히려 중졸이라도 된 것에 감사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이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는 공장 등지를 돌면서 돈을 버셨고요. 어느 날은 친구분과 함께 대학가로 나가보셨는데 친구분의 동생이 구두 닦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동생에게 먹을 걸 전해줄 겸 대학가 동네로 가보셨던 거예요. 친구분의 동생을 곧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창 어떤 신발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에 방해될까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가셨다죠. 그게 운명의 한 발짝 한 발짝이었음을 저희 엄마는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잠시 후 신발을 맡겨놓은 채 대기를 하고 있던 손님과 엄마가 눈이 마주쳤고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손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셨으니까요. 인연과 운명은 동의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막을래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흐름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진지한 자세로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외가 식구들은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놈팡이야? 어디서 뭐하는 놈팡이한테 네가 넘어간 거야? 우리 집에서 제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너잖아. 분명히 이상한 놈한테 잘못 속아서 홀라당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바른 대로 고해봐. 만나는 놈이 대체 어떤 놈인데? 특히나 격렬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이모와 외삼촌 앞에서 엄마는 우물쭈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교제 상대가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란 외동아들. 게다가 서울대 졸업을 앞둔 수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집안에는 침묵이 잠시 내려앉았고요. 너 그게 정말이니? 정말로 참인 거야? 그런 집의 아들내미가 너를 좋아해서 만나고 댕기는 거냐? 너 혼자 착각해서 잘못된 김칫국이라도 마시고 있는 건 아닌 것이고? 네. 엄마, 정말이에요. 그쪽에서 먼저 저랑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서 곧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논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 수가. 흐리멍텅한 우리 집 넷째가 이런 경사를 가져왔다고? 이래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구만.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입을 만한 옷이 집구석에 뭐가 있었더라? 갑자기 옷은 왜 찾으시는 거예요? 왜기는 왜야. 당연히 사돈내외 앞에서 잘 보일 만한 옷이 있는지 그거 찾아두려고 하는 거지. 마땅한 게 없으면 장에 나가서 옷 한 벌 새로 장만하는 수밖에. 우리 집 넷째가 아주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옷 한 벌 장만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랴. 외할머니께서는 너무 앞서 나가고 계셨죠. 그제서야 뭔가 큰일 났다는 걸 감지하신 엄마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엄마, 장에 나갈 게 아니라 어디 백화점 같은 곳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다가 서울대라니. 격식은 맞춰야죠.
뭐? 백화점? 아,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런 기회에 백화점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이모와 짝짝꿍이 맞아서 이미 외할머니는 백화점 나들이로 부푼 꿈을 안고 계셨고요. 엄마는 본디 소심한 성미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외가 식구들 앞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차마 못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셨고 한숨처럼 외가 상황을 털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신 아버지는 당신도 얼른 집안에 진지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가하는 딴판인 풍경이 층가에서 펼쳐졌죠. 뭐라고? 그 아가씨네가 집이 어디서 산다고? 어쩌고에 무슨 동네? 저희 엄마에 대한 이모저모를 듣고 나신 후 할머니께서는 이딴 게 현실일 리 없다는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직 서울 지리에 환하게 밝히실 때는 아니었던지라 외가의 위치를 들으시고는 긴가민가하고 계셨죠. 지리에 밝으신 분이 하필 또 마침 옆에 계셨습니다. 거기는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하하하, 나원 참. 없이 사는 사람들? 그거 지금 달동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훈이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지금 고작 그딴 곳에 사는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고? 그것도 결혼할 생각으로? 할머니께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귀한 아들이 여자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을 할머니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두 분은 마지못해 만나나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 엄마를 보고 직접 호구 조사나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게 한순간에 상견례 자리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새로 산 옷인 게 티가 나는 옷을 차려입으신 외할머니께서 등장하셨을 때 할머니께서는 이 집구석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데 뱁새도 못 되는 웬 참새 나부랭이는 그러면 가랑이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려나요? 뭐 아마도 그렇겠죠. 네, 아시는군요. 그러면 가랑이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비아냥을 알아들으신 외할머니께서는 모욕감을 느끼셨고 자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도 사업에 시옷자도 모르는 남자들이 있는 집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 하시면서 외가를 무시하셨고요. 당연히 그렇게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마무리가 지어졌는데요. 외할머니의 욕심은 아직 고개를 다 숙인 게 아니었습니다. 최서방, 나는 아무튼 간에 최서방이 우리 집 넷째하고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좋겠네. 네? 최서방이라니... 아직 이르십니다. 에이, 뭘 그러나. 최서방, 남자가 배짱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는 머리만 있으면 뭐래. 사랑하는 여자 하나쯤은 확 낚아챌 과감함은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최서방 응원해. 최서방이 얼른 정식으로 내 사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소심하고 좀 뻣뻣한 구석도 있었다 보니 이쪽으로는 공략이 안 될 것 같자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노리셨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건네시면서 밀어붙이신 건데요. 그 덕분인지 그 때문인지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답니다. 물론 친가의 눈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직접 며느리감 물색에 들어가시며 아버지로 하여금 선을 보게 하실 작정이었는데 그걸 눈치채신 아버지가 과감함을 발휘하셨고 회사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집을 나오신 후 엄마와 지내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할머니께서 알아차리셨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설마 아직도 둘이 만나고 있었어?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길을 쓰고 갈라놨을 텐데. 거품을 무시며 저희 부모님을 갈라놓으려고 하셨으나 엄마의 뱃속에는 생명이 자리를 잡은 후였습니다. 그게 저였죠. 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외가에서는 저를 복동이라고 불렀으며 친가에서는 저를 옌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는 친가의 바로 지척에서 살았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왜냐고요? 걸핏하면 친가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별 생각 없었으나 크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엄마가 얼마나 가시방석 위에서 지내셨을지 가슴이 좀 짠해지네요. 잘 사는 집과 사돈을 맺었다는 외가는 처음에는 싱글벙글했으나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친가는 돈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구두쇠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고물 하나 더럽게 받아먹기 힘들다고 매번 욕을 하고 있자면서도 정작 거기네들도 워낙 사치 하나를 안 하고 사니까 따지기도 애매하고 바란다고 말을 꺼내기에는 더욱 애매하고 아휴 환장하겠네. 그런 집안인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 외할머니를 필두로 외가 식구들이 안타까움과 짜증에 가슴 아리라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어렸을 적에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왜 저를 복동이로 불러주며 금이야 오기야 반겨주었던 외가 친척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시큰둥해지는지 그걸 참 궁금해했었죠.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돈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하는 법이라던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작은 외가 쪽과 제가 더 좋았으나 끝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외가와 연이 끊어진 것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졸음 운전을 한 덤프트럭이 육중 추돌을 일으켰고 사상자가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도 슬퍼서 정신없이 울었던 기억만 나네요. 부모님은 당시에 다가온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선물을 사드리려고 길을 나서신 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좀 그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건강식품을 찾아 나서셨던 길에 허무하게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가뜩이나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와중이었기에 큰 타격이었죠. 당신을 어찌 견뎠는가? 어찌 버텼어? 이렇게 힘든 것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고 당장이라도 무너져 쓰러져 내릴 것만 같아서 한 발짝 내디뎌 걷기도 힘든 것을 당신은 어찌 견뎠을까 싶네. 이 깊은 죄책감을.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연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가슴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의미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 저는 궁금해졌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고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그때였죠. 비로소 할아버지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여기셨던 할머니처럼 할아버지 역시 저희 부모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가누지 못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영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내가 또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해뒀던 거
전부 수지 맞은 거 당신도 잘 알지? 내 덕인 줄 알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아껴 써. 매사에 아껴 쓰고 돈 날려먹을 짓은 절대로 하지 마. 그런 소리 할 시간에 기력 한 줌이라도 모아뒀다가 10분이라도 더 살다가 떠나요. 이 망할 영감탱이. 나보고 더 살다 가라고 해주는 마누라를 만나서 내 인생은 복이었군. 그걸 이제야 깨닫네. 이봐 당신, 내가 유언으로 꼭 당부를 남기겠는데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남기고 간 재산은 꼭 쥐고 살아. 꼭 그렇게 해. 할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감을 안으신 채로 할머니께서는 저의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셨죠. 제가 복덩이라 불리는 곳에서 사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가에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키우는 값으로 매달 100만 원씩 주세요. 뭐라고요? 100만 원? 이보세요, 사돈. 내가 알아서 애한테 들어갈 돈은 드리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듣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신다는 건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네요. 정확히 얼마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제가 믿고서 애를 키우지요. 돈을 안 드리겠다고 하면 그럼 손녀를 안 키우실 생각인가 보죠? 아휴, 힘들어서 어떻게 키워요? 다 돈이에요, 돈.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외가 사람들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 끄셨죠. 너는 이 할미랑 살자. 저 사람들은 이제 네 인생에서 없는 셈 쳐라. 그러자 외할머니를 포함해서 외가 사람들 모두가 격분하였지만 할머니께서는 태연하게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오셨죠. 저 또한 일부러 더욱 씩씩하게 굴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제가 당신의 가족들과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죠. 칭찬도 받아가며 혼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반년이 지나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적적하지가 않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도요. 할머니랑 있어서 좋아요. 둘이라서 다행이에요. 애는 누구를 닮아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 확실히 나를 닮은 건 아니구나. 저는 툴툴 대시는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시며 한숨을 지으시다가도 저의 인기척을 느끼시면 즉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해서 벌받는 것들이라며 안 좋은 소리를 하시다가도 저희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좋았습니다. 크게 슬플 일도 크게 기쁠 일도 없이 잔잔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무던한 나날이 이어졌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시골 동네로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서울 도심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해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하실 만큼 다 하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대학 생활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냈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제 생활비는 웬만하면 스스로 충당했어요. 이런 저를 할머니께서는 무척 기특해 하셨습니다. 알뜰살뜰하고 생활력이 강한 것을 보니 우리 집안 핏줄이 맞구만. 저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금전 감각을 키워나가며 지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주변에서 좋게 봐주었는지 집안, 두뇌, 외모, 어느 것 하나라도 괜찮은 남자를 자꾸 소개시켜주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인연을 만났습니다. 잔잔한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은
무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어느 정도 사는 편이었고요. 남편은 머리가 좀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 직전에 시부모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시댁에 먼 친척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쪽에 사정을 해서 유학을 보냈고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유학 간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부모님께서 무척 열심히 사셨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엇나가지 않고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뒤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유명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간 뒤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만난 것이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있어요. 명랑하고 생활력 강한 저에게 홀딱 반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네가 좋아하는 놈 말고 네가 좋아서 미치겠다고 하는 놈과 만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요. 부모님은 사고로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 한 분만 딸랑 계신다고? 집에 빚 없고 모아둔 돈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떨떠름하게 여기셨죠. 저와의 결혼을 남편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자식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는 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듯 하였고요. 마음에 들어하지도 안 들어하지도 않는 눈치였어요. 그럭저럭 쓸만한 인물이라고 저를 그리 여기는 듯 보였죠. 나는 그 집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결혼할 당사자 둘이서 좋다고 하니까 무슨 명분으로 말이랴. 그래, 해라. 결혼해서 어디 잘 살아봐라. 할머니께서는 시원하고 섭섭한 기색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들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짧게 오냐 대답해 주신 것이 전부였네요. 결혼하면서 저는 제가 모아온 5천만 원과 할머니께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던 1억을 들고 갔습니다. 참고로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재산은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당신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조건 쥐고 계실 것이고 그럴 것 없이도 제가 알아서 잘 해내며 살기를 바란다고 할머니께서 이미 못을 박으신 바 있었거든요. 워낙 예전부터 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구두쇠 기질을 유전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4억짜리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위치가 시댁 근처였던 만큼 괜찮은 집을 추천해 주신 것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시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다니니까 단조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저는 출근이 조금 이른 편이라 남편이 먼저 나가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밥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침에 두유나 계란 후라이 정도를 먹어온 사람이었고 남편은 아예 굶거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 먹거나 극단적으로 들쑥날쑥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주로 아침에 사과 한 개씩 먹었죠. 바로 먹기에 좋은 세척 사과를 제가 사다 놨더니 그걸 잘 먹더라고요. 저녁밥은 퇴근하는 대로 제가 차렸고요.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오시거나 이럴 때는 거의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대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의 아침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반찬 뭐 있냐, 김치 안 떨어졌냐 이런 질문을 듣는 게 다였죠. 뭐? 계란찜을 전자레인지로 했다고?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은 냄비한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그런 걸 만들면 환경 호르몬은 어떡하라는 거야. 힘들게 애를 써서 최고로 멋진 엘리트로 키워놓은 우리 귀한 아들인데 환경 호르몬 따위한테 노출돼서 잘못되면 어떡하니? 응? 너는 생각이라는 게 있니?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그렇지. 기본 상식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정 환경이 중요해. 물론 이런 기분 나쁜 잔소리를 듣는 것도 종종 있었답니다. 거의 인격 모독 수준으로 저를 욕하시는 것 자체에도 기분이 나빴으나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 타령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당황스러운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몰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만 귀한 아들이고 시누이는 그냥 딸, 이렇게 여기시는 듯 하였고요. 아들 사랑이 극진하시더군요. 제가 이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몇 번 시어머니께서 너무 과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유학 생활을 너무 오래 했던 나머지 시어머니께서 아들 사랑에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런 말로 열심히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서럽더라고요. 저도 의지할 곳이 있었죠. 바로 할머니요. 시어머니께 쓴소리를 듣고 산다는 이야기는 안 드리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상해서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보고 싶다고 일단 칭얼거렸더니 그 주말에 바로 올라오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주말 봉사활동을 하러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할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베란다에 새로 들여놓은 화분들을 할머니께서 봐주고 계셨습니다. 시골 생활을 달리하신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잘 보셨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드릴 간식이나 얼른 만들려고 부엌에 있었는데 아니,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방문하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오늘은 연락도 안 하고 오셨네요? 왜? 그러면 안 되니? 내가 어디 못 올 곳이라고 왔나 봐?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오실 줄 몰라서 그냥 당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만들고 있었나 봐. 혼자서는 이렇게 잘 처먹으면서 네가 우리 아들은 안 챙겨줬다 이거지? 우리 착한 아들 주말인데 늦잠도 못 자고 그놈의 왼수 같은 봉사활동인지 뭔지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는데 너는 대체 뭐야? 오늘 출근도 안 하면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아침밥 하나 차려줄 정신머리도 없었어? 우리 아들이 쫄쫄 굶고 나갔다더라.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 줄 알아? 뭐 이딴 애가 다 있을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원래 아침밥 잘 안 먹어요. 보통 사과 한 개 먹고 끝이거든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아침밥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치셨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해진 순간 저는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싶어서 어리둥절해졌죠. 네가 상습범이었구나. 여태까지 우리 귀한 아들한테 한 번도 아침밥을 안 차려줬다 이거지. 애비애미 없이 자라서 개념이 없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가 우리 귀한 아들보다 잘난 게 뭐야? 잘난 구석 하나라도 있어? 그런 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아침밥도 하나 안 차리고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서 오만하게 굴어. 당황과 분노로 제 심장이 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오신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른 의미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곳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요. 저도 놀랐으나 시어머니께서는 2배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더 볼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하고 이 집구석에서 나와. 할머니, 갑자기 이혼이라뇨? 네가 이혼한다 그러면 내 재산 너한테 주마. 네 할애비가 나한테 남기고 간 재산 있는 거 너도 잘 알지? 그 20억 내가 너한테 바로 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 나는 더 이상 이따위 꼬라지 절대 못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선언에 놀란 제가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셔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요구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집에 재산이 좀 있어서요.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200억인가 보네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워낙 돈이 많으셨어요. 뭐라고? 재산
200억? 잠깐만. 집안에 그 재산 물려받을 사람 너 말고 없는 거 아니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혼란스러워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본능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신 것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갱년기인지 우울인지, 뭐 그런 게 와가지고 감정 조절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제가 워낙 아들 사랑에 지극해서요. 아들만을 너무 위하는 마음에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부디 너그러이 좀 봐주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싸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시자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이제는 아예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도도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모습을 하시다니 저는 돈이란 새삼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일으켜드렸고요. 일단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허리를 굽혀 몇 번이고 할머니께 인사를 남기고서 떠나셨네요. 그런 다음 저에게 곧장 문자 메시지로 장문의 사과를 구구절절 보내셨습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사과를 해내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할머니, 저는 제 시어머니가 별로예요. 하지만 제가 쳐내려면 얼마든지 쳐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더 안 들어도 알겠구나. 이혼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벌써 눈치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진심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나 해보고 나서 이혼을 생각하든지 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 이혼을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200억. 애끼 이 녀석아, 그런 병법은 안 통해. 할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으나 얼굴에 웃음기가 번진 것을 저는 이미 알아차린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귀가를 하더군요. 다짜고짜 저에게 사과부터 하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할머니가 계신 앞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꺼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나온 결론은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지켜보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앞으로 애처가로 거듭나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불쑥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일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 쪽에서 가끔 심심할 때 시댁에 슬쩍 찾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랑 친해졌어요. 무력 없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감성이 저와 정말 잘 맞더군요. 의외의 친분을 만들게 된 저는 한층 더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정하시고요. 증손주를 보실 생각에 요즘 무척 기뻐하신답니다. 제가 곧 엄마가 되거든요. 비록 엄마의 사랑을 오래 받아본 경험은 없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느라 항상 경험 적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모른 척을 해드려야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출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시댁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부입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까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어 망설였는데 막상 글을 쓰려 하니 할 말이 많아지네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할 내용도 있어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하던 시절에 본 남편은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거기다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사람이 침착해 보여서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사람이 잘 당황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차분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나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참 멋있게 보였죠. 그래서 조건, 집안 따질 거 없이 사람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남편도 저도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었죠. 다만 그래도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고 어머니도 일을 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돈이 부족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 집은 말 그대로 물려받을 것도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두 분 건강 안 좋아지셔서 일 놓으시면 그걸로 수입도 없어질 것 같기에 걱정도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크다 보니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떨어지질 않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 때 설레던 마음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연애 때랑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배려심 많고 저를 존중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영 어리버리한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일재주가 좀 없다고 해야 하나? 자기 나름으로는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제 손을 거쳐야 되니까요. 본인은 그럴 줄도 몰라요. 또 맞벌이하는 와중에도 주말만 되면 제게 집안일 떠넘기기 바쁘고 늘 자기가 힘든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한테 점점 실망감이 쌓여갔죠. 남편이야 적당히 혼내면서 가르쳐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시집 식구들이었어요. 시댁을 찾아뵈면 앞장서서 제가 이 일 저 일 찾아서 하곤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아시나 봐요. 물론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걸 수는 있는데 뭐만 하면 따라다니면서 입을 대세요. 맨날 친정에서 어떻게 배웠냐 그러시고요. 처음에는 저도 네 어머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할게요 하면서 맞춰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본인께서 일하는 방법이랑 안 맞으면 그냥 하시는 소리 같았어요. 사람 세워놓고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만 틀어지면 친정 소리를 하니까 저도 듣기가 민망했었죠. 아무리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지만 그게 몇 번씩 반복되니까 말할 때 남을 배려를 안 하시는 분 같이 느껴졌죠. 시누이는 대놓고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계획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 다니던 직장도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리고 미래 계획 같은 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제사 날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음식 준비를 하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가서 놀다가 제사 끝나면 음식 먹기에 바빴어요. 한 번은 제사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자기는 사람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음식 준비하는 저더러 좀 사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자기 집 제사에 어쩜 그렇게 행동하냐고 했죠. 냅둬. 걔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 같은 거 시켜도 절대 안 했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우리 집 와보면 느끼는 거 없어? 우리 집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지. 누가 해주고 그런 거 없었어. 애야? 쏙 빠져 있게? 모르면 가르쳐야지. 오빠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냥 둬라. 네 말대로 애다, 애. 어릴 때도 안 하던 걸 이제 나이가 저런데 뭘 가르친다고 말을 듣겠냐.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어차피 이제 곧 시집 갈 테니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시누이가 놀다가 시집 갈 동안 일은 저 혼자만 일을 하나요? 남편이 시집살이를 마치 더 부추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깥일에는 옳다 그르다 잘 따지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는 몸 부조리가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제가 그 부조리를 당한다 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참 남편이지만 남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 흉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나는 결혼하면 남편 흉은 절대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만나면 미안하지만 남편을 흉보는 일이 늘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걸 어디 말할 데 없으니 친구들한테라도 푼 거죠. 정민은 민지야, 나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내 남편은 죽어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건 뭐 나보고 다 알아서 하래. 시어머니도 시누이랑 갈등 생겨도 네가 알아서 하란 주의야.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그거 골치 아프네. 남편이 못 막아주면 방법 없어.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실수하니까 내 등을 철썩 때리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정색을 하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버릇 고쳐졌어.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돼.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래 넘어가지 말고 다 말씀드려. 안 그럼 본인은 몰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수긍이 갔어요. 그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일 안 만들려고 좋게 넘어갔는데 굳이 이런저런 일을 들쑤실 필요는 없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꼭 할 일만 하고 그 외에는 무시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좀 생각 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맞서기보다는 적당히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전화도 굳이 애써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도 그냥 제가 내키면 전화하고 아니면 넘어가 버렸어요. 꼭 제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사소하게 뭐 사와라, 뭐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저를 무슨 인부 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빠서 무시해버리면 또 알아서들 해결하시곤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별 도움이 안 되니 제 선에서 하나하나 차단해갔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절 꼭 필요로 하시는 일에는 발벗고 나섰어요. 하지만 도와드려도 옆에서 누구 집 며느리 어쩌고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건 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사정을 하시는 통에 시댁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역시나 시누인 도울 생각이 없었고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열심히 김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옆집, 앞집, 윗집 다 나눠줄 작정이신지 배추를 한가득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저걸 다 끝내놓고 나면 아무래도 허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싶어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 싶어 군말 없이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허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창회에 갔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 친구 윤숙이라고 있어. 걔가 글쎄 며느리한테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선물 받았대지 않니? 아휴,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걔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 근데 진짜 그 물건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며느리랑 주고받은 문자까지 보여주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스타 됐지 뭐니. 아, 그래요? 거기다가 저번에 글쎄 명품 시계도 사줬댄다.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그냥 턱 백화점에 데려가서 원하는 거 고르라고 하더래. 아니 윤숙이게는 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며느리를 만난 건지.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이건 제게도 선물을 요구하는 이야기였고 저는 점점 이야기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은 척 배추에 고춧가루만 바르고 있으려 했건만 시어머니가 제가 김장하는 걸 지적하면서부터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얘, 넌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대충 바르면 어쩌니? 여기 속이 훤한 거 안 보여? 친정에서 김장도 안 해본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 뒤집어서 하려 했는데요. 내 말에 토달지 말아라. 아니 내가 윤숙이처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김장 하나 도와달라는 건데 이것도 시원치 않으면 어쩌자는 거니? 참 너도 답답하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저번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너한테 전화했을 때도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았지? 나 그때 장 본 거 다 드느라 손이 빠질 뻔했어. 택시 잡을 수도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 본 거 들어주기 위해 제가 1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가서 짐을 들어드려야 하는 건가요? 충분히 택시를 잡을 수도 있는데 괜히 돈이 아까우니 절 부르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 마치 저렴한 인부 부르듯이요. 저는 여기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야겠다 여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그날 일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 김장 온 것도 어렵게 시간 빼서 온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야 제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니 쉬워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머니 부탁이면 최선을 다해 들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똑부러지게 말하는 걸 아마 시어머니도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약간 화가 난 걸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입을 다무시고 그냥 배추포기로 시선을 돌리시더라고요. 표정에선 하고픈 말이 많아 보이셨지만 저한텐 하진 못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안 하니까 하루는 대뜸 저더러 굳이 나가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월급이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턱없이 부족한 저희 형편을 알면서 그러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이 그런 식이었어요. 별 대책도 없으시면서 굳이 입을 대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다가 생각해보니 저 말이 또 언젠가 또 반복되고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보고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하라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만 이러면 우리 집에 어떻게 굴러가라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놀랐는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여곡절은 있었다만 제 대처 덕분에 몇 년 후 시어머니 버릇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는 얼마 못 가 이혼을 했어요.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초장부터 남편 길을 들이려고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그만 질려서 이혼을 하자고 했나 봐요. 워낙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심해부에게 문제가 있었나 싶었지만 곧바로 아니란 걸 알았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과정에 시어머니도 단단히 한 몫을 한 것 같았어요. 제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 것도 많았고요. 제 보기에는 심해부 되던 사람이 멀쩡하고 성실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사이가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잘못을 하나 하셨죠. 신우의 남편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좋은 걸 보내왔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건이 안 좋네 어쩌네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위가 보내도 이런 걸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사위 될 사람 욕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판매자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위 고향 후배였던 거고 그 말이 전부 사위 귀에 들어갔죠. 인연도 참 기가 막히죠. 결국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 남편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또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시어머니가 신우의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또 거기 가서 사위 듣는데 뭐라고 입을 댔나 봐요. 저도 들으면 비위 상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신우이가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그때부터 남편이랑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댁에 있을 때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남편을 어떻게 잡으라고 전화로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신우의 말투도 시어머니를 꼭 닮아서 안 봐도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였는지 알 것 같았죠. 그렇게 이혼하고 왔으면 자기 앞길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또 뭔 짓을 했는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어요. 진즉에 새싹은 알아봤지만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하는 짓이 그러니 남편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은 신우이를 불렀죠. 남편 딴엔 몇 번 혼이라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작정이었어요. 재희야, 너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으면서 뭘 자꾸 사드릴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신용불량자 됐을 때부터 나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네 인생 네가 잘 살아나갈 거라고 믿고 꾹 참았다. 근데 어제 엄마한테 듣자니 네가 엄마 카드까지 가져가서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다는데 이게 무슨 15살이 하는 짓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성실하게 살아서 돈 갚을 생각을 해야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네 나이는 생각 안 해? 오빠. 오빠가 내 돈 갚아줄 거야?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리 나한테 훈계질이야.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오빠 말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신경 꺼.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해서 별일도 아닌 걸로 기분을 잡쳐? 뭐야? 너 오빠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내가 뭐? 옆에서 보자니 거의 남편은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신우이에겐 통하질 않았죠. 나중엔 나이 많은 오빠한테 얼마나 악을 쓰고 달려드는지 저도 혀를 내둘렀어요. 솔직히 저는 진즉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냥 봐도 못 본 척했는데 이래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나이 많은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보니 이제는 시부모들이 불쌍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뭘 믿고 저러나 했죠. 그래서 제가 시누이를 불러내서 용돈도 주고 일 좀 하라고 타일렀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나마 일한다고 잡은 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서 당분간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살겠대요.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고요. 1년 좀 넘게 살다 와서는 결혼 생활을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에라 난 모르겠다 하고 있었는데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나머지도 썩는 것처럼 시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빚 갚고 뭐하고 다 안 되니까 언젠가부터 돈 없으면 친구들한테 빌리고 또 어디 가서 빌리고 그러고 있었나 봐요. 저도 물론 몇십만 원씩 여러 번을 빌려줬죠. 그런데 제대로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빌릴 데가 없어졌는지 사촌 형제들한테까지 푼돈을 꾸고 다니더군요. 어릴 때야 사촌 형제들이지 커서 보면 얼마나 본다고 거기까지 손을 벌렸는지. 그러다가 숙부님들이 한 소리를 했는지 결국 들통이 나서 집안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나이 30에 그러고 다니면 거의 인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누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조금씩 여유되는 대로 없는 돈 셈치고 가끔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버렸죠. 한 번은 저더러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통장은 왜요? 언니 통장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건 하나 주문하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거래 통장 하나는 남겨둘 법한데 정말 뭐라고 사는 건지. 해줄까 말까 했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걔가 설마 그걸 대포 통장으로야 쓰겠냐고 사정 한번 봐주라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불쌍하기도 해서 하나 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안 돼서 요금 120만 원이 미납이 되어 날아왔죠. 알고 보니 시누이는 알아보라는 직장은 안 알아보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엄청 샀더라고요. 내역서 보니까 정작 통화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입 밖으로 욕설까지 내뱉곤 그냥 제 돈으로 요금 내고 핸드폰을 끊어버렸죠. 역시나 시누이는 집에 찾아와서 이제 안 그럴 테니 핸드폰 하나만 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게임 안 할 거예요. 아가씨, 제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직장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을 수 있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계속 도와줄 수도 없고요. 언니,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누가 좋은 직장 소개시켜주면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언니,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늘 말만 앞서는 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신우인 그날 저에게 정말 손이 발이 되라 싹싹 빌었고 저는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걸 말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혹시 일자리 아는 곳 없냐 묻더라고요. 아가씨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또 저번처럼 때려치는 거 아니야? 지켜라도 봐야지.
걔도 사는 게 험하다는 걸 알아야 정신 차릴 거야. 당신이 한번 알아봐주면 안 될까?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신영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겨우 아는 언니네 공부방에 사정을 해 신우이를 보조교사로 넣어주기로 했죠. 아가씨, 잘할 수 있죠? 정말 나랑 약속한 대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렵게 부탁한 일자리예요. 알겠어요, 언니. 저만 믿으세요. 저 애들이랑 잘 지낼 자신도 있고, 그래도 일머리는 좀 있어서 뭐든 빨리 배워요. 아가씨가 출근하기 전 저는 공부방까지 아가씨를 데려다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가씨는 역시나 잘할 수 있다고 자기만 믿으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아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제게 목소리마저 높이지 않았던 언니였는데 그날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였죠. 얘, 넌 대체 날 뭘로 부른 거니? 네 부탁이라 받아준 건데 말이야. 언니, 왜 그래요? 네가 소개시켜준 그애 아가씨란 사람 말이다. 기가 막혀서 일하러 온 애가 첫날부터 근무 상태가 그 모양이면 어쩌자는 거야. 들어보니 하루에 서너 시간 애들 가르치는 시간에도 중간중간 계속 핸드폰을 봤나 봐요. 그리고 언니가 뭘 도와달라 해도 못 들은 척 하고요. 전 이건 아니다 싶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날 아가씨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화를 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첫날부터 그런 행동을 해요? 지금 아가씨 때문에 나도 욕먹었어요. 네?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뭔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가씨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기는 잘했다며 분명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깐깐하다고 제 아는 언니를 욕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할 말도 잃게 되잖아요.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아가씨에게 그 자리에서 선언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젠 아가씨 일에서 손댄다고요. 아가씨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살 거니 제게 더 이상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요. 아가씨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마저도 꼴보기가 싫어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도 얼마나 화가 나던지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혀지지 않아 가는 길에 맥주 한 캔을 뜯고 집으로 갔네요. 그리고 아가씨를 신경 쓰지 않고 살던 어느 날 남편에서 들으니 아가씨는 여전히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열심히 게임해서 좋은 남자 물어서 재혼할 거라고 말하면서요. 도대체 어쩌다가 남편 집안에 저런 흉물이 태어났는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본인 말대로 게임하면서 슬금슬금 남자를 조금 만나고 다니기는 하는 것 같았어요.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자만 만나고 오면 저희 집에 와서 한참을 떠들면서 놀다 갔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게임상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고 사나 봐요. 만날 남자들이 전국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라도로 강원도로 다니면서 오라 그런다고 다 가서 만나고 오더니 만나고 오면 남자가 대머리더라, 나이가 많더라 하고 한탄만 해대더라고요.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는 호리호리하기라도 했는데 결혼 한번 갔다 오더니만 살은 엄청 쪄서 입는 옷도 다 새로 산 주제에 본인은 뭘 내세우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못 보던 것을 하나씩 척척 걸치고 다니고 옷도 비싼 것만 해 입고 진짜 돈 많은 남자를 들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그 이후 새로운 공부방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애들을 잘 가르쳐서 여기저기서 과외가 많이 들어왔대요. 시어머니 그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느 날 저희를 다 불러 모아 잔치 같은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우리 제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제이야, 이제부터 지금처럼만 마음 잡고 살자. 알겠지? 이 엄마 생각해서라도. 알겠어, 엄마. 울긴 왜 울어? 그냥 네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좋아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감회가 새로우셨는지 밥상 앞에서 신우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시어머니는 그간 신우이가 한 행동들을 다 용서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된다고 신우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기특하게도 시어머니를 껴안으면서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도 이런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사실 오빠는 네가 언젠가 잘하리라 믿고 있었어. 그래서 널 더 야단쳤던 거야. 우리 제이 정말 기특하다.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가 봐요. 전 이때 왠지 느낌이 오싹했어요. 오싹하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분이 묘했어요. 아가씨 말을 다 믿고 싶었으나 어느 부분에선 또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식사가 다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신우에게 다가가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근데 정말 과일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언니 제가 은근히 실력이 좋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상했던 거라고요. 저 아이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모르는 것도 척척 알려줘요. 학부모님들도 저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요. 그래요? 언니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에 저랑 공부방이랑 차려서 같이 해요.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아서 엄마들이 아이 공부방에 많이 맡겨놔요. 잘하면 그것도 돈 되는 장사예요. 아가씨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저한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왠지 또 그 말을 들으니 신우이가 정말 마음을 잡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내심 마음이 놓였죠. 그럼 게임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언니, 진짜 신기한 게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거에 눈이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남자들이 별 볼 일 없기도 하고요. 제가 능력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게임에서 남자를 만나나 싶어요. 아가씨의 마지막 말까지 들은 후엔 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가씨를 믿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 잘 생각했다면서 아가씨의 등을 쿵쿵 두드려 주었고 용돈까지 얹어주면서 잘해보라 격려해주고 남편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면서도 내내 아가씨 얘기였죠. 여보, 우리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알아? 이젠 게임 같은 거에 관심이 없대.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안 만나고 싶대. 정말? 우리 제이가 진짜 달라지긴 했네. 정말 다행이다. 난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와야지 생각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버리고 있었는데 진짜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야. 남편은 진심으로 행복해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은 행복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뜯어보니 무슨 대부업체 연체 내역이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왜 연체 내역이 있나 싶어 전화했더니 제가 빌린 돈이 맞다고 하면서 제 남편 휴대전화 번호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쪽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제 앞으로 개설된 다른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걸 안 순간 설마 하며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을 찾아가서 신우이부터 찾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신우인 한가롭게 TV를 보고 웃어대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제 등장에 신우이는 약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표정이 서늘하단 걸 알았는지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였죠. 상황을 따져 물었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몇 달 전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신우이가 그걸 훔쳐다가는 제 명의로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핸드폰 개통에 신용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바른 대로 되라고 했더니 벌써 빚이 2천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알아놓을 뻔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아니 지금 돈 갚는다 그러면 다예요? 남의 신분증 훔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카드값이 밀려서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 거예요. 정말요. 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제 몰래 카드랑 휴대폰 만든 게 잘못이잖아요. 이거 도둑질인 거 몰라요? 아가씨, 그런 기본적인 지각도 없나요? 아니 남의 돈을 훔쳐갔으면 갚긴 하든가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 신용상태 어쩔 거예요, 이거. 이게 1, 2년 안에 회복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렇게 시누이를 추궁하고 있는데 밖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얘야, 내가 사정을 들어봤는데 제이가 어떻게든 갖는다더라.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 천천히 갚아주면 되지. 무슨 도둑년 소리까지 나오고 집을 시끄럽게 만들어. 내가 쟤 다시 일하도록 시키마. 네 돈 갚아줄 거야. 어머니, 지금 아가씨는 경찰서에 끌려갈 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어떻게 계속 딸 편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번에 아가씨 변하셨다고 제일 좋아하신 게 어머니였잖아요. 아가씨가 다시 이 꼴이 됐는데도 그리 딸을 챙기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정신을 더 못 차리는 거잖아요. 화가 난 마음에 이 말 저 말이 다 튀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컥했는지 제게 삿대질을 하며 망발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럴 거면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 난 포기하련다. 난 끝이야. 시어머니도 버럭 화를 내시다가 외투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저와 아가씨 남편만이 남은 집안은 살기 어린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말만 앞서 나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짓걸었습니다. 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반드시 갚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오빠, 나 한다면 해. 알잖아. 남편은 그런 동생을 보고 있는 것마저 힘들었는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재유야. 네 살고픈 대로 살아라. 네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련다.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는 아가씨를 서늘한 눈으로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잠옷이 눈에 보였어요. 집에 있는 옷마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산 질 좋아 보이는 잠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때만 해도 아가씨가 정말 성공했구나. 사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어 같이 좋아했는데 그런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최대한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갚으세요. 돈 안 갚으면 신고할 거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가 막혀서 그만 억소리를 내면서 쓰러질 뻔했지만 남편이 저를 받쳐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한 마음에 솔직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정신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가 있는 침대 옆에 누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단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제일 오냐오냐 한 거야.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제이가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나도 실망이 커. 네가 제일 마음고생 많겠지만 이런 상황 만들어서 미안해. 남편은 제게 수도 없이 미안하단 말을 반복했고 남편의 따스한 말에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나 그만 남편의 품에 기대어 끄끄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토닥여주면서 진정시켜줬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넘어가달란 식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2천만 원이 어딨니? 일단 좀 갚아주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아가, 시누이라고 하나 있는데 한 번만 좀 넘어가줘라. 어? 날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럼 최근에 시누이가 씀씀이가 커진 게 다 제 명의로 쓰고 다닌 돈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한결같았어요. 얘야,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해. 마음의 독을 품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너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한들 봐줄 일은 봐주고 넘어갈 일은 넘어가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모시면 안 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막말로 너희는 지금 2천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니. 살만하잖아. 얘는 돈이 없어. 나도 없고. 정말 기가 막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허나 남편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한 건지 말이 싹 바뀐 거죠. 여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일단 이번 주 안으로 돈 다 정리하는데 절대 우리 돈으로 해서는 안 돼. 알았지? 나도 마음이야 그렇긴 한데 일은 해결하고 봐야지. 해결? 왜 해결을 우리가 해야 해? 그게 자기 혼자 번 돈이야? 나도 힘들게 번 돈이야. 좋아. 돈이야 그렇다 쳐. 해결해주면 아가씨가 뉘우치고 그 돈 갚을 것 같아? 멀쩡한 나까지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말 일이야?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지. 그럼 제이한테 갚으라 해? 좋아. 그럼 이해해볼 테니 당장 내일 돈 다 갚아놔. 행여나 우리 돈으로 갚자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도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제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받고 해결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아가씨 그날만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지 그 뒤로부턴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기를 은근히 무시했다는 등 돈으로 유세를 떤다는 등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뀌지 않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남편에게 오늘 안으로 해결하고 단판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이가 이제부터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동생이라도 내다 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그냥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를 저렇게 만든 건 오냐오냐 다 받아준 시어머니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 고쳐야지만 신우이가 이런 무서운 질주를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꾸미는데 어디서부터 누구까지 고소를 해야 할지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 신우이의 명의도용, 절도,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제가 어지간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생각해봐도 아가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뭔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고 반성도 없고. 곧 연락할 거니까 경찰이랑 이야기하세요 이제. 얼마 있다가 시댁에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예상했지만 계속 무시하다가 내가 피할 게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너 제정신이니? 지금 우리 애를 감방이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너 당장 와라. 지금 당장 튀어와. 역시나 호통이 들려왔고 저는 이제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따 남편 마칠 시간 되면 찾아갈게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에서 보자고 한 후 먼저 시댁에 갔어요. 모녀가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게 벌써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합의가 잘 되어 있는 모양새였어요. 너는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어저께 그렇게 알아듣게 달랬으면 됐지. 지금 나보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보려고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요. 아가씨는 그냥 죗값을 받는 거예요. 언니, 제가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제가 솔직히 뭘 그리 잘못했어요.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신우이가 울면서 한참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당장 고소 취하해라.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그 돈 갚아줄 테니. 어머님, 지금 사항 파악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은 저한테 갚으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가씨가 빌려 쓴 곳에 갚으셔야죠. 그리고 아가씨가 제 신용 다 망쳐놔서 제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고소한 건 말고도 카드사나 대부업체 속인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겠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구치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가서 또 거짓말하지 말고 경찰 조사 성실히 잘 받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고소장만 얹어놓고 나중에 민사소송은 따로 하겠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따라와서 붙잡길래 그냥 이혼 준비하자 그러고 집에 와버렸고요. 남편에게 한 말은 조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지만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을 게 아니면 정말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집안이랑은 더 보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씻고 쉬려니까 그제야 시어머니와 신우의 전화가 빗받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러 무슨 득을 보겠다고 용서를 해주나요? 제가 용서해줘도 몇 가지 건은 금융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는 제가 봐주고 자시고도 없어요.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제가 피해 입은 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제일 고민되는 건 여태껏 믿고 살았던 남편이에요.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시댁 편을 들면서 절 진정시키려고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용서가 안 되는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같이 산 세월도 아깝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